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챕터 12장 ADAS 모형과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반적인 ISLN 곡선을 설명하고요, AD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AD 곡선이 또 이렇게 쫙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개념까지만 설명하고 끝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잠깐 다시 한번 보충하면서 도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총수요 곡선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ISLM 거기에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총수요를 나타내는 그냥 Y라고 쓰셔도 되고요. 여기도 Y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ISLM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근데 AD 곡선인 총수요 곡선은요, 노는 주인공의 주체가 달라요. 얘가 이제 P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 처음에 여기 점으로 할게요. 여기 이 제로점 생각해 볼게요. 자, 물가가 만약에 올라갔다 생각해 볼게요. 물가가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ISLM 곡선하고 같이 연결하게 되면 물가가 하락할 때 LM이 우측 이동하는 건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M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이자율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자율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국민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이 국민소득이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감소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국민소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따라오셨죠? 자, 그거 관계를 보는 거야. 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ISLN 곡선을 충족하는 측면에서 화폐시장과 실물시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선 하에서 이 제로와 이 원을 연결한, 근데 여기서 관심사는 물가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됐죠? 물가 올라갔을 때 국민소득 위축돼서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연결한 거.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AD 곡선을 도출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선 이렇게 도출하는 것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ISLN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D 곡선에 여기 나와 있는 이동,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먼저 넣어주세요. IS 곡선이나 LN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전부 다 AD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LN 곡선에서는요, 물가가 변하면 LM이 이동하는데, 그거는 여기 보시면 물가가 하락했을 때 나타내는 AD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니까 물가 이외에 이게 들어가야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물가 이외에 IS와 LM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은 AD 곡선을 우측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이외의, 이렇게 보시죠. 이외의.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AD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는 요인은 IS, LM, 이런 거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ISLM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자, 요거 보시면 LM 곡선은 IS 곡선부터 볼게요. C, I, G, 순수출 여기다 쓸게요. 순수출. 아니면 LM 곡선 한번 볼게요. 화폐 공급, 그 다음에 물가 이외인데, 그 다음에 이게 거래역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요게 IS 곡선 아닙니까? 얘가 IS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얘가 LN 곡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LN 곡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도 이자율과 상관없는 독립소비 하는데 뭐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부 정책과 연결시켜 가지고 주로 이제 얘기하긴 해요. 그래서 소비로 바로 얘기하진 않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려면 텍스를 감소시켰을 때 이거 T가 감소하는 거야. T가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직접 소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투자가 증가하는 거야. 투자가 증가해요. 이자율과 관련 없는 독립투자. 그래서 여기다 하점자 해서 하점자 제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독립투자고요. 다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역시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IS가 우측이동하겠죠. 여긴 빠졌지만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역시 IS가 우측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LM이 우측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LM이 우측이동. 그러면 여기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이거 있어요. 그럼 LM이 우측이동하는 거죠. 이게 M이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물가가 변하면 이건 안 돼. 물가가 변하면 곡선 상위 이동이니까 물가 이외에 다른 게 변하게 되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화살표 이렇게 그렸는데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물가가 P0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화폐 공급 이렇게 해서 IS와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IS와 LM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D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총 공급으로 얘기합시다. 총 공급 곡선. 이제 총 수요 곡선은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는 물가와 국민소득과의 관계, 마이너스하는 관계 보시면 되는 건데, 물가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내막을 안에 들어갔을 때 IS, LM 곡선 가지고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총공급 곡선은요, 우리가 4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전체예요. 총이니까. 얼마나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고자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총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공급 곡선은요,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거기 대응하는 기업 전체가 팔고자 하는 실질 총생산을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총공급 곡선은요, 여기 Y고요. P평면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는요, 여기 보시면요, 노동시장과 총생산 함수로부터 도출을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 이게 생산함수에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도출을 해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의 총생산이잖아. 기업이 생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Y는 함수요, 노동과 자본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돼요. 이렇게 자본은 그냥 고정됐다는 걸로 상정할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분석해 가지고요, 우리 전에 고전학파 때 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을 분석을 해요. 이 노동시장을 분석을 해 가지고요,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쪽으로 얘기를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AS 곡선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인작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케인작파는 노동자들이 약간 띨띨해요. 띨띨한 상황에서, 정보가 잘 없는 상황에서 착각에 빠져요. 환상에 빠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케인작파 아니면 노동시장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직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제가 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S 곡선이 이렇게 수평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착각이 없고 이제 똑똑해요. 똑똑하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미시경제학처럼. 그리고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좀 장기적인 상황이죠. 그랬을 때 고전학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 고용 수준에서 다 최대한의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AS 곡선이 수직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전학파예요. 케인작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일정하게 경직되어 있는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전학파랑 케인작파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상이한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하고는 얘기하기 위해서 AS 곡선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전학파 AS 곡선 도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는요, 이게 누구냐면 근로자예요, 근로자. 근로자고 노동자예요, 노동자. 이렇게. 노동자는요, 똑똑해요, 똑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노동자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똑하다는 얘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실질임금에 대한 함수예요.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 소문자로 쓰면 요거를 보통 책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게 실질임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게 명목임금이에요.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눠주면 이게 실질임금이에요. 얘는 명목임금입니다. 이렇게요. 자,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눠준 실질임금에 대한 함수다라고 하면 실질임금에 대한 증가함수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하면 노동자들이 똑똑하다 이걸 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노동의 수요자가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은 당연히 똑똑하지. 이제 똑똑하다는 거는 뭐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정보망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시에서 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도 똑똑해요. 똑똑해서 노동자를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있죠? 노동의 한계 생산에 의해서 노동자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일단 설명을 쓰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에 입각해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네, 최종 노동 수요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결정. 그래서 이제 실질임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 비용인 거니까 그에 따라서 한계 생산을 비교해서 같아지는 수준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그림을 그리게 되면 뒤에 나오긴 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노동이 있고요. 소문자로 써요. 실질임금.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바로 MPL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바로 이게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이거 여가 노동의 모형 기억나십니까? 저 미시에서 우리 소비자 선택이론 파트에서 얘기했습니다. 주어진 24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즐길까? 아니면 그냥 노동을 할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가와 노동의 어떤 선택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이 임금이 여가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 임금을 보고 우리가 여가의 기회비용이잖아요. 그걸 선택하면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질임금에 대한 함수가 되고 둘 다 똑똑하게 된 결과로서 균형 실질임금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고용량이 이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결정된 균형 고용량 있잖아요. 이 결정된 균형 고용량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산함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완전고용 국민소득, 완전 고용된 상태에서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되고요. 만약에 균형 고용량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균형 국민소득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노동시장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거 좀 익숙하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15페이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제 균형입니다.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가 여기 보시면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는데 여기 보시면 하점자 n이라고 쓰면 요 2라고 하면 이거는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해서 균형 노동량 이걸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n 하면 이게 내추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실업률 하에서 아니면 완전 고용 상태에서 고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학파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다 똑똑한 거야.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 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실질임금 하에서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이 결정되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총 공급 곡선이 우선 저기 한번 볼게요. 물가가 이렇게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 점이 이제 선택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균형 상태가 A, 노동시장의 균형 상태 A점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A점인 거예요. A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밑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거 좀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공간이 없어서 옆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만큼 고용이 되면은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 거기 국민소득을 이렇게 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YN 해가지고 얘가 완전 고용된 상태예요. 완전 고용된 상태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갔다고 합시다. 내려갔다고 할까요? 물가가 내려갔다고? 내려갔다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물가 수준이 P0가 만약에 200원 이렇게 있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명목임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요. 얘가 1,000원 이렇게 있었어요. 1,000원. 그럼 이제 사과의 개수가 5개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물가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합시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가 하락했어요. 하락. 자, 물가가 하락했어요. P가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락했다 합시다. 그러면 P1으로 100원으로 하락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사실 명목임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질임금이 이렇게 10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사과를 10개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게요? 그래서 이게 실질임금이 올라간 거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자, 실질임금이 올라가면요. 지금 다시요. 물가가 하락해서 여기 잘 보세요. 물가가 하락해서 살짝 이해하시고 그 다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물가가 하락해서 실질임금이 올라간 거야. 이게 P1 하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실질임금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A와 A 겹치네. 이거 무시하시죠, 무시하시죠. 여기 점하고 여기 점하고 이게 해서 이만큼이면 어떻게 돼? 실업이 발생하는 거야.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야. 실질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 하에서는요,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공급 상태. 자, 이렇게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상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 그렇지. 여기 보시면 노동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실업 상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초과 공급이죠. 그럼 노동자들이 임금을 어떻게 합니까? 낮춰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왜냐면 낮은 임금 하에서도 일할 생각이 있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실질임금 올라간 상태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노동자들이 이 실질임금을 낮춰달라고,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하게 명목임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W가 W1으로 하락하는 거야. W1으로 하락을 해요. 500원 이렇게. 왜요? 왜냐하면 실질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사과를 10개까지 살 필요가 없고요. 나의 생산성이 그대로다 그러면 나는 실질임금이 사과 5개만 구입할 수 있으면 나는 오케이. 아니,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일한 만큼 능력만큼 받아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일한 한계 생산은 그대로야. 여기 MPL 나타내는 한계 생산은 그대로인데, 아니 물가 변화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더 올라가면 이건 사실 나한테 유리하지만 이건 기업한테 또 미안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도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임금을 낮춘다고요. 저 좀 낮은 임금 받고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당한 거야, 오히려. 그래서 500원으로 낮아지고요. P1의 물가하에서는 역시, 이거 죄송합니다. 물가하에서는 역시 여기 보시면 그냥 1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역시 이게 사과의 개수를 우리가 5개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눠준 게 이게 실질임금인데 사과를 5개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실질임금 요거 나타내는 거는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눠주면 이렇게 사과를 5개 그대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실질임금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임금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전과 동일한 실질임금으로 딱 우리가 귀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다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질임금이 내려가게 되면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맞아요. 실업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실업 상태가 줄어들다가 실업이 제로로 가게 되면 다시 여기 A 상태로 되돌아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요. 원래 A 상태로 그냥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A 상태에 멈추게 되고 지금 국민소득, 노동의 투입량은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그대로 물가가 하락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국민소득, 완전고용 국민소득도 이렇게 그대로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연결한 AS 곡선은 수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고전학파 AS 곡선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건데 또 노동시장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논리적으로 천천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고전학파 AS 곡선은 수직이야. 뭐 노동시장은 실질임금의 함수야. 이거는 그냥 저절로 암기하시게 돼요. 아셨죠? 레벨을 좀 높입시다. 이 시험 문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래서 AS 곡선 거기 나와 있는데요. 곡선의 이동과 의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S 곡선이 지금 수직 형태거든요. 수직의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언제 이동합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AS 곡선은요, 우리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노동시장과 관련된 생산함수와 관련된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생산함수 해가지고 L과 K인데 여기는 K를 고정시켜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노동의 고용량인 완전고용 산출 수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물가 변화와는 상관없이요. 얘가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을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서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을 달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기술 진보로 인해서 K가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할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술 혁신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본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노동 전체가 증가하는 거야.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거나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동일한 노동을 투입했을 때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이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술 혁신에 의해서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한다니까요.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상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면은, 그러면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동일한 노동을 투입했는데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이 더 이렇게 늘어난 거야. 옛날에는 100이었는데 150으로 더 증가하게 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직의 A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생산 기술과 무슨 생산 함수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자, 물가는 주어져 있는데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케인즈의 총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케인즈 같은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동시장을 그렇게 자세히 분석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고 어떻게 할 때 뭐 고용을 증가시키고 막 해야 되는데 노동시장의 노동자들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이 이렇게 유휴 상태로 이렇게 남아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뭐다? 경제가 불황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요.
물가 상승을 야기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우리가 실업이 만연돼 있고요. 이 노동자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물론 자본시장도요. 자본의 생산 설비도요.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유휴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풀가동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변화할 요인 없이요. 생산이라는 주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하루에 완전 고용되는 게 24시간 중에서 24시간을 일을 하는 게 완전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한 8시간 잠을 자고 해서 16시간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시에서 여가와 노동의 선택 기억나세요? 거기 보시면 요 16시간을 가지고 내가 노동을 즐길 것인지 아니면은 여가를 즐길 것인지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16시간을 다 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 생각해 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고 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간을 지금 16시간을 하고 있고요. 여가시간은 빵시간 이렇게 즐기고 있다니까. 이게 완전히 맥스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일을 더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17시간 하면 이거는 오히려 내가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머리에서 어떻게 돼요? 열이 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을 추가 시 이거는 완전 고용이 아니라니까요. 머리에 열이 나요. 과열이 되는 상태라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학생은요. 가만히 봤더니 하루에 노동시간이 뭐 2시간 이렇게 있다 할게요. 2시간. 근데 공부 시간이 2시간이야. 이 사람의 잠재력은 지금 16시간을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노동시간을 증가시켰어요. 3시간으로 이렇게 증가시켰어. 머리 열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뭐 공부 2시간에서 3시간 했는데 뭘 열이 나겠습니까? 지금 케인즈가 생각하는 상황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P가 물가잖아. 열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Y라는 국민소득이 있는데 이 열이 안 나. 완전고용 국민소득까지 갈 때까지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A에서 여기까지 갈 때는 열도 안 나고 여기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열이 나니까 여기 보시면 AS 곡선이 이때는 수직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케인작파는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그게 말이야 지금 대공황의 상황에서는 여기 AS 곡선이 이렇게 수평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이게 어떤 상태다? 노동과 자본 이런 것들이 생산시설이 유휴 상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 자체는 이렇게 안 변해. 뭔가 주문이요 더 늘려도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 수요 공급에서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해요. 그럼 시멘트와 일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가격도 비싸지니까.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게 아니야. 다들 놀고 있으니까 사람 채용할 때 그냥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최저임금을 줘도 그냥 충분히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AS 곡선이 수평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이러한 상황을요. 우리가 케인즈 상황에서는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머니 일루전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들은 뭐 상대적으로 케인즈가 봤을 때는 화폐 환상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정보망이 많아서 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동자들이 뭔가 화폐 환상의 일루전에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명목임금이 2배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한 것처럼 실질임금이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어요. 예를 들면 물가가 좋아요. 100원으로 합시다. 물가가 100원이에요. 그리고 임금이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러니까 이게 명목임금이고요. 대문자로 쓴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과는 몇 개 살 수 있다고요? 10개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와 명목임금이 2배로 같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물가가 200원으로 올라갔고요. 화폐로 나타낸 명목임금이 2,000원이 됐어요. 그럼 얘가 W1이고 P1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해되셨죠? 아니 그러면 얘도 똑같이 1,000원 해서 아니 사과의 개수가 10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눠주는 이 실질임금은 그냥 그대로 일정하다고요. 실질임금은 고정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임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다? 맞아요. 명목임금이 올라갔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명목임금이 이렇게 2배가 올라갔다는 거에 초점, 오, 야, 나 말이야. 이렇게 명목임금이 1,000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은. 야, 나 미소를 짓겠지. 야, 나 말이야. 임금이 2배 올랐어. 해가지고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학파 동네에서는 말도 안 되지. 야, 너 뭐 바보냐? 이렇게 된다고. 왜요? 아니, 너 말이야. 임금이 2배 올랐는데 물가도 2배 올라갔으니까 너의 진짜 실질 임금이 레알이잖아요. 진짜 임금이에요. 너의 진짜 임금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이렇게 좋아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어요.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근데 케인즈학파는 케인즈가 생각했을 땐 자기는 똑똑한데 노동자들이 정보가 없고 하니까 안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실을 보면은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또 노동자들이 당시에 실업이 이제 엄청 많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폐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고전학파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평되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학파 영역 얘기하고요. 이렇게 수평인 경우를 케인즈학파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케인즈학파는 AS 곡선이 수평, 고전학파는 수직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면 돼요.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가지고요. AS 곡선에 대해서 현대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좀 장단기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이제 짧은 기간이야. 근데 물가가 잘 변하지 않는 물가가 경직적인 가격이 경직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격이 신축적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와 명목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 그게 바로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케인즈학파 영역이 되고요. 장기에는요 이렇게 수직의 고전학파 영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카스 공급 함수다라고 하면은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루카스가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예측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죠. 일루전이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로도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도 도출합니다. 루카스는요 나중에 보겠지만 약간 세고전학파에 속해요. 세고전학파. 그래서 이제 합리적 기대를 상정합니다. 기대를 여기다가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합리적 기대를 상정해 가지고요. 이 루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똑똑해요. 똑똑해. 그래서 P가 P2랑 같을 때 이게 뭐냐면 물가가 10% 올라갔는데 예상 물가도 정확하게 10%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카스 공급 곡선을 도출해냈는데 이거를요 그냥 우선은 여러분들은 암기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냥 암기하시고요. 그때 여기 상황을 잘 보면 P와 P가 같을 때요. 알파는 그냥 0보다 큰 어떤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Y랑 YN은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Y랑 YN이 같게 된다는 거니까 노동자들이 똑똑해지면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AS 곡선은 수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과소기대하는 걸로 해볼게요. 아니 물가가 10% 상승했는데 10%보다 적게 5% 상승했다고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이걸 과소기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상정을 할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네, 물가는 10% 상승했는데 5% 상승했다라고 내가 기대를 하는 거야. 이게 과소기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가로 안에 이 부분이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알파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커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이게 미스매치가 돼서 예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S가 우상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되게 수리적으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이렇게 함수 도출하는 것까지 하려면 좀 그래요. 뒤에 좀 살짝 비슷한 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첫 번째 루카스 공급 곡선 공급 함수에 대해서 먼저 이거를 메모리를 하시기를 바래요. 아셨죠?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합리적 기대에서 똑똑한 경우, 이 고전학파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케인즈 학파에 가까운 거를 암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케인즈는 물가가 아예 안 변하고 가격이 경직적이고 노동자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수평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수평까지는 얘기하긴 좀 그래요. 수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상향하는 거 정도로 얘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선 루카스 공급 함수 관련해 가지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MRP 해서 MR이 여기 보시면 VMPL 곡선이죠. 그래서 이게 MRP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이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M이 양쪽에 있어요. MR 곱하기 MPL입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 아마 안 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근데 이거는 하셔야 돼요. 이거 노동시장 문제도 나오게 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거시하다 보니까 이제 미시도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P가 MR하고 이렇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 대신에 P를 써요. P 곱하기 MP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올라가게 되면 이 VMPL 곡선, 이거 VMPL이에요. VMPL 이렇게 MRP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게 P가 V로 쓸 수 있으니까 요거예요. 이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총 생산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노동 공급이 증가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노동시장에서 우리 아까는 여기 명목임금을, 실질임금을 표현했는데 여기다 명목임금이라 할게요. 실질임금으로 해도 돼요. 실질임금을 해도 되는데 조금 그림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임금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 곱하기 MP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가 올라갔어요. P가 올라갔어요. P가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우측 이동하는 거 보이세요? P1 곱하기 MP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균형점이 여기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이 증가하는 거잖아. 노동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한다고요. 지금 물가가 여기 보시면 P0에서 P1으로 올라갔을 때 노동을 더 많이 투입을 하게 되고요.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생산함수 보이세요? 노동이 있고 이렇게 완전 고용 이전까지 우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A에서 이렇게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노동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Y가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Y가 증가했다는 거잖아.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Y고요. 여기가 P예요. 좀 만만치 않죠? 하나의 점을 잡았어요. 자, 여기가 A고요. 지금 A 어떤 건지 보이세요? 여기 A, 여기 A, 여기 A 이렇게 있어요. 지금 A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색깔 바꿔볼까요? 이걸로 바꿉시다. B로 갔어.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렇게 B로 가서 고용이 증가했어. 그래서 B로 이렇게 갔어요. 생산이 증가했어.
그래서 B로 갔으니까 생산량이 증가해. 물가는 올라간다는 게 B가 여기에 찍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한 게 바로 뭐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AS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물가가 올라갔는데 노동자들은요. 물가가 올라갔으면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요. 노동자들이 완전히 우리가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좀 할 텐데 노동자들은 여기 보세요. 내가 명목임금이 있어요. 명목임금. 그리고 실질임금은 P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1,000원을 벌고 있었고요. 얘가 100원을 받고 있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올라갔어. 200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임금을 어떻게 하면 올려줬어요. 이렇게 1,200원 이렇게 올려준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어떻게 돼?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눠주면 이게 실질임금이니까 사과를 5개를 구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10개를 구입할 수 있죠. 정신이 없네. 10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물가가 2배로 올라갔으면 근데 이게 1,200원을 올려준 거야. 올려주면 사실은 사과의 개수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6개밖에 못 사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눠주면 실질임금이 되는 건데 실질임금이 사과 10개에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은 뭘 보이냐면 물가를 정확하게 예상을 못하는 거야.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은 이것만 보는 거야. 이거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명목임금이 올라가니까 좋아라 하고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야. 착각이죠. 나중에 어떻게 돼? 환상에서 깨진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줄어들었잖아. 명목임금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착각에 빠져가지고 A에서 B를 연결한 AS 곡선이 우상하게 되는데 노동자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차리면 얼마나 올려달라고 해야 돼요? 명목임금을? 그렇죠. 2,000원까지 올려달라고 해야지 이전과 동일한 실질임금이 된다고요. 그럼 노동자들이 노동의 공급 곡선을 나타낸 노동자들이 맞아요. 여기서부터 점점점 여기까지 올려달라고 노동의 공급을 올려달라고 여기 C라고 할게 C. 이렇게 올려달라고 한다고.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면 A에서 B로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환상에 빠지게 되면 환상에 빠진 게 정신 차리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으로 가요.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 상태로 줄어들어요. 왜요? 여기 보세요. C점 가만히 보면 물가 명목임금은 올라갔는데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실질임금은 똑같은 거야. 이게 명목임금 표현했을 때만 이렇게 좀 2배로 올라갔지. 그래서 C점을 보면은 고용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물가가 올라갔을 때 고용은 다시 원래 상태로 여기 점점점 있다가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C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C점이 찍혀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고려를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선택점이 A에서 C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는 그냥 A점에서 가만히 있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A와 C를 연결한 것처럼 AS 곡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의 수요량이 증가할 때 노동자들이 착각에 빠진 거야. 그래서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루카스 공급 곡선 보면 요거 기대라는 착각 요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과소기대하고 착각하면은 AS가 우상향 하다가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AS는 다시 수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좀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ISLM이고요. 그 다음 루카스 공급 곡선 이 파트예요. 왜냐하면 노동시장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물가가 올라갔어요. 이거 보이시죠? 물가가 상승했어요. 근데 노동자들은 여기 실질임금으로 이제 할 때는 여기 기대 실질임금이 요거 2 이렇게 있는데 잘 모르는 거야. 물가가 올라갔는데 얘가 그냥 극단적으로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와, 나 물가 올라갔어. 좋아해. 해가지고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노동 공급을 증가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요.
일을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여기 점 보시면 점 하면은 고용량이 노동을 더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총생산함수 곡선을 따라서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Y가 역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요, 보시면 알다시피 물가가, 아이고, 색깔을 좀 바꿀게요. 무슨 색깔 할까? 이걸로 할까요? 물가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을 때 Y가 증가한 거 보이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노동자들이 착하게 빠지는 거야. 사실 이게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실질임금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럼 그냥 일을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착하게 빠져가지고 Y가 증가하고 그 결과 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예상 물가를 상승하게 돼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착각해서 깨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근데 이제 물가가 변했을 때 거기에 착각이 깨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요. 그냥 노동자들의 예상 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요. 이게 이 거시 파트에서 자꾸 어렵다 해서 죄송한데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노동자들이 예상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요,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 뭐야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내가 돈을 벌어봤자 에휴 뭐 남는 것도 없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AS 곡선이 상방 비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그래서 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해 주세요. 암기.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책에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다 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단기에는 사람들이 물가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장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물가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장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가가 정확하게 예상이 되면은 그때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나중에 필립스 곡선으로도 하면서 AS 곡선으로도 우리가 연결시킬 건데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AS 곡선이 수직이 된다.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학교에서 보통 얘기하거나 주관식으로 할 때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까지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점프 할게요. 그건 점프 하고요.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공기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노동시장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는 거 그리고 기대 물가가 상승할 때 얘가 올라가는 거 그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조금 자신 있으시거나 해볼만 하신 분들은 책에 나와 있는 정도랑 이 그림을 좀 따라가서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우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루카스 공급 곡선과 관련해서 세고전압파의 AS 곡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는 걸 정확하게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요거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기대 물가랑 똑같아지면 요거 두 개 같아져서 빵이잖아요. 그럼 Y는 YN하고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정확하게 예상을 하게 되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위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립시다. 만약에 물가를 내가 예상하는 거야. 예상을 하는데 실제 물가가 10%야. 10%인데 나의 예상 물가도 10%야. 정확하게 10%가 되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그때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마찬가지로요. 물가가 실제로 5%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의 예상도 5%가 이렇게 된다 하면은 똑같기 때문에 그때 같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수준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하면 얘가 물가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질 예상 물가랑 똑같다고 할게. 15% 얘도 15%.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게
물가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물가 수준과 예상 물가가 딱 일치하게 되면 그때 국민소득은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 돼서 수직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이렇게 과소기대랑 이런 걸로 생각해 주세요. 이게 과소기대죠. 과소기대. 과소기대. 자, 잘 보시면 물가가 원래 15%였는데 만약에 내가 요거 10%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요게 10%가 됐다 생각해 볼게요. 색깔이 너무 비슷하네. 이렇게 합시다. 10%가 됐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이게 착각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15% 올라가면 나도 15%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우리가 과소기대예요. 과소기대. 그럼 이렇게 과소기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루카스 공급 곡선에 과소기대 생각을 해 보시면 자, P가 P보다 커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잖아. 감마가 0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니까 국민소득 수준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보다 커진다니까. 그래서 그게 여기에 위치한다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릿속에는 뉘앙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뭔가 착각에 빠져 있거나 빠릿빠릿하게 그걸 다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거나 좀 띨띨할수록 얘가 AS가 우상향 하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뭔가 띨띨해지는 거야. 더 띨띨해져. 띨띨할수록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요. 안 똑똑할수록, 이제 띨띨할수록 노동자들이 정보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럴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완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똑똑할수록 어떻게 돼? 똑똑할수록. 네, 만약에 똑똑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AS가 수직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셔도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첫 번째는 루카스 공급 곡선. 이거 알파로 해야 되고 감마로 해야 됩니다. 뭐 책에 따라서 그냥 상관없는데 루카스 공급 곡선 암기하시고 그 다음 물가를 정확하게 예상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AS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요 완전히 똑똑한 거야. 그리고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한 거야. 균형민소득 결정할 때. 그래서 국민소득 자체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와 있죠. 수요에 관계없이 공급 측면으로만 결정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수요 측면은요 공급과 결합해서 그냥 물가가 얼마인가 그것만 알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여기 보시면 AS 곡선이 이렇게 수직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물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은요 물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물가가 얼마나 결정된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국민소득은 변함없어요. 물가가 올라갔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수요 곡선에서는 공급이 중요하니까 수요가 공급과 결합이 돼서 물가 수준만 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고전학파 모형은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은 고전학파라는 게 뭐야? 사람들이 똑똑하고 모든 걸 잘 알고 있고 착각에 빠져 있지 않은 이 장기적인 상황에서 이게 설명을 주로 잘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랑기에 수직의 AS 곡선일 때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단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케인즈학파의 얘기가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학파 같은 경우에는 수평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케인즈학파는요 AS 곡선이 물가 수준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수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가 수준이 이렇게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요 ISLM만 있으면 오케이 되는 거야. 공급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케인즈학파의 모형을 정리를 하게 되면 AS 곡선은 이렇게 수평이고요. 계속 가는 거야. 완전 고용까지 가려면 저 머나먼 길을 가야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렇게 가서 수직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관심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난 말이야 시험 공부를 하는데 100점? 아 됐어 난 거기까지 관심 없어. 그냥 뭐 커트라인이 만약에 한 70점 정도 맞으면 합격이다 그러면 난 한 80에서 90만 봐줘도 오케이.
100점까지 가는 수업을 듣고 열심히 해야지. 아, 됐어.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요. 이 경우에 이제 극심한 불황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황기니까 우리 대공황이 왜 발생했다고요? 총수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케인작파에서는요, 공급은 의미가 없어. 공급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언제나 여기 보시면 공급은 의미가 없어요. 공급은 의미 없고 이렇게요. 이 의미 없다라는 게 뭐다? 맞습니다. 의미 없다는 것은 실업자들이 충분한 거야. 놀고 있는 실업이 엄청 많고 크고, 그리고 놀고 있는 자본이 많아요. 유휴 설비가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유휴 설비가 많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는요, 수요만 있으면 돼. 그래서 수요만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있으면 오히려 완전히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AD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 주문이요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총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지,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다가 5시간 공부한다고 머리 열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충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요즘은 이제 고전학파, 케인작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극심한 불황기,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케인즈의 단기적인 상황이 좀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극심한 이제 불황기가 아니라 이제 경제가 화랑기, 호황에 가까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약간 고전학파의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AS가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까지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보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놓으려고 넣어놓긴 했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이론과 관련해서요, 431페이지 고전학파, 케인작파 나와 있습니다. 고전학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맞아요. 이거 완전고용 수준에서 얘가 일치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N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N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F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N이 좀 더 익숙하긴 한데 그냥 F로 써도 상관없어요. 교수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니까요. 혼용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케인작파는, 이 F는 뭐냐면 full, 완전 고용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N은 자연 실업률 하에서 그건데, 저는 이제 왜 야 너는 F보다 N이 좋다고 그랬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해외 국민소득 같은 거 할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Y라 쓸 거고 외국의 국민소득을 이렇게 F라고 쓰려고 해요. 우리나라 이자율은 R이라 쓸 거고 해외 이자율을 foreign 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약간 뭐 대문자 소문자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뭔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저쪽 N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케인즈 모형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 자체가 이게 수평이야, 수평.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전학파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S가 수직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싸우지들 마세요 해가지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우상향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적인 영역은요, AS가 수평일 땐 케인즈 영역 이렇게 얘기하고요, AS가 수직인 영역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인 영역, 요거는 이제 고전학파 영역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케인작파의 각각 그 형태, 곡선, 그림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형태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또 중요한 총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도출을 좀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인작파에서는 ISLM에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학파에서는 이제 총수요 곡선을 사실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폐 수량설에서 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케인작파를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총 공급이다라고 하면은요, 네, 맞아요. 이게 AS 곡선인데 고전학파에서는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케인작파에서는 극단적인 케인즈는 수평이야.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극단적인 케인즈라 하면 대공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공황기에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게 되면
수평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케인즈 할 때는요, 우리가 수평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냥 수직이면 우리가 장기의 고전학파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상향 하게 되면은 그냥 단기의 케인즈다 이렇게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총수요 총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총수요 관리 정책, 안정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경기 변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ADAS 곡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